개인정보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아이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개인정보예요. 사실 이거 저도 속았어요. 가족번호를 사칭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 목소리까지도 사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프로파일링, 일상의 그림자들. 오늘은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이자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의 권일용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권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교수님 보고 즐거운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즐겁지만은 않은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스팸 문자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파고드는 그런 범죄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피해액이 3천억이 넘었어요. 3개월 동안. 3,11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3천억이면 1조 원이 넘는다는 예상이 되는 정도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한테 이제 그런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는 걸 봐도 마음이 혹할 만한 진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당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딸을 위장했다든지 아들을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이런 거는 좀 말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개인정보라고 하는 개념을 폭을 넓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정보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비밀번호, 아이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개인정보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의 고민을 털어놓는다든지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는 것을 털어놓는다든지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이야기들을 털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여행 갔다든지 어디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악용이 되나요? 일단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질병에 해당되는 스미싱을 만들어서 문자로 속여서 보내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뇨가 굉장히 심각한 수치에 다다랐는데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내려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나한테 당뇨가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알고리즘의 시대잖아요.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더라도 검색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뜨는 것을 해킹을 한 범죄자는 거기에 맞춤형 스미싱을 보내서 사기를 칠 수 있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랑을 좀 많이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SNS를 보면 사실 좋은 음식들을 먹고 좋은 장소에 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랑이잖아요. 근데 이 자랑들은 민감한 정보까지 스스로 제공하게 되는 역할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보면서 좋아하면 공감하는구나 라고 내 뇌가 착각을 해요. 공감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예민하고 민감한 정보까지도 내 스스로 그냥 제공을 해주는 일들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한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우리가 SNS에 여행지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막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해외에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딜 갔다 왔다는 정보예요. 그렇게 되면 현지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물건을 구입한 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다면 내가 여행 갔던 곳에서 온 문자이기 때문에 스미싱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옛날처럼 무슨 070 번호로만 보이스피싱이 오는 게 아니라 010 번호로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관세청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진짜 관세청에서 나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한 가지 머릿속에 심어둘 것은 그런 수사기관들은 수사관 개인 전화번호로 개인한테 업무 연락을 하지 않아요. 공식적인 기관 내 전화번호로 오는 것을 받아야 돼요. 휴대폰 전화번호로 왔는데 뭐 기관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차라리 사무실 전화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이런 수법이 있었습니다. 내 휴대폰을 해킹을 하면 내 자녀들의 번호가 있잖아요. 내 자녀한테 범인이 계속 문자를 보내요. 욕을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1분 2분 간격으로 문자를 폭탄처럼 보내면 이 아이가 도대체 이게 왜 날라오는지 모르니까 휴대폰을 끕니다. 끄면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고 부모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아이를 내가 납치했다. 그러면 잘 안 믿잖아요. 딱 끊고 얘한테 전화를 걸더니 꺼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부터 온갖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전화를 꺼놓을 이유가 없는 시간에 휴대폰이 꺼져 있으면 정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하죠. 이런 수법들을 쓰기 때문에 지인들, 가족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 애가 도서관을 간다고 갔는데 휴대폰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112 신고를 해서 그 도서관에 우리 애가 지금 납치됐다고 하는데 있는지 확인을 빨리 해주십시오 하면 경찰이 확인해줘요. 아, 그 경찰이 그거 해줍니까? 당연히 그렇죠. 범죄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경찰이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사건이 나고 나서 신고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 말고 날 것 같거나 위험하면 경찰한테 확인해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당했던 수법 중에 하나가 자녀가 서울에서 타고 나서 병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와서 확인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112에 걸어서 우리 아들이 사고가 나서 어느 병원에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하면 그 경찰청으로 지령을 보내서 해당 지구대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건인 것 같지도 않고 별일 아닌데 괜히 바쁜 경찰을 내가 그 생각이죠. 응? 안 그래도 바쁜 분들을. 경찰이 왜 바빠야 되죠? 우리의 신고로 바빠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하고 확인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걸 왜 전화했어요? 라고 하는 경찰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그 말이나 말투나 이런 부분에서 상대방이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아챌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상대방 피해자가 의심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범죄자들은요, 그 의심되는 범죄 사실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기꾼으로 볼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사기라는 용어를 자기가 직접 표현을 해요. 내가 사기꾼 같이 보이죠? 나도 누가 얘기하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사기치겠나 라고 피해자들은 의외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 단어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면 그 사람을 의심해야 돼요. 이런 보이스피싱범들이 꼭 쓰는 어떤 단골 멘트 같은 게 있습니까? 단골 멘트 가장 많죠. 왜냐하면 당장 어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고 앞으로 닥칠 문제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차단해요.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전화를 절대 끊지 마세요. 전화를 피해자가 끊고 사람들한테 이런 전화가 왔어라고 하면 누군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잖아요. 야, 그거 의심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내 전화를 절대 끊지 마세요로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는데 끊잖아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경찰서에서 전화 왔을 때 끊어도 됩니까? 끊어도 돼요. 그게 무슨 죄죠? 형법상에 아무 죄가 안 돼요. 제가 28년간 경찰에 근무하면서 전화로 수사를 안 했어요. 그게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도 전화로 당신의 범죄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절대. 자, 한석준 씨 통장이 위조돼서 당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범죄자로 지목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죠? 너 빨리 도망가. 이 소리랑 다를 바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범인이라면 그렇겠군요. 그래요? 난 출국합니다. 그러고 가겠네요. 그런 수사를 하지 않아요. 실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경찰관이 찾아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경찰 관서에 가서 수사를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였네요. 야, 이거 진짜 미처 몰랐습니다. 자, 공문을 보내요. 문자로. 그것도 봤어요. 공문을 개인한테 수사기관이 그러네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전화로 하지 않고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 원칙만 알면 어떤 다른 유형의 수법이 전개되더라도 바깥에서 만나자고? 이건 아니지.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 아니어도 기관 사칭하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관세법 위반이라고 맞아요. 출두하기 싫으면 그냥 지금 세금 내라. 그렇죠. 마치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렇죠. 예, 왜냐면 출두하면 귀찮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이 범죄들인데 특히 여러분들 그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링크를 누르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 전화기를 쓰면 안 됩니다. 링크를 누르는 순간 장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눌렀는데 라고 생각해서 112를 신고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면 걔들이 받아요. 모든 전화를 자기들이 다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뜨는 링크들이 있어요. 사이트 자체가 위조된 사이트예요. 위조됐다. 거기 들어갔더니 정말 금융감독원 써있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금감원 사이트가 아닌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의심되는 링크를 눌렀다면 이 전화기를 끄거나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빌려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프로파일링을 한다. 아니, 거기에도 권일영 교수님의 후계자들이 있는 겁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쓰는 프로파일링이 있죠.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위협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가, 그걸 프로파일링하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자녀를 납치했다든지 또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응급수술을 해야 되니 보증금을 빨리 보내라.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요, 휴리스틱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는데 이 휴리스틱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빨리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을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말 못하는 큰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휴리스틱의 동작이 멈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그러면 진짜 다쳤는지 확인을 거쳐야 되는 단계를 생략해버리고 머리를 크게 다친 연상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사람들이 이 중간 단계를 생략하는 위협적인 말을 찾아내는 것이 프로파일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딸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문자를 받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이성적 판단을 해서 뭐 학교에 전화를 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러기보다는 정말 돈을 먼저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소위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범죄자들도 만나보면 자백을 끝까지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예를 들면 뭐 강호순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화를 나눌 때도 내 아들이 너를 연쇄살인범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떤 생각을 가져? 그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건드려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정말 건드리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끈을 놓아버리는 어떤 사람, 관계, 상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개인 정보를 통해서 범죄자들이 파악을 한다는 거죠. 정말 누구나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드 배송원을 사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죠. 카드 배송 기사입니다. 카드 수령권으로 곧 찾아뵐 예정입니다. 나 카드 신청한 적이 없다. 신청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주민번호하고 주소를 일단 알려주세요. 왜 내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죠? 그럼 나한테 하지 말고 고객센터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위조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해킹을 당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과태료 부과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심해지니까 과태료 부과 문자를 보냅니다. 요새 이거 많대요. 네, 민원24 음식물 쓰레기 미분리 신고 대상입니다. 자세히 보기. 과태료 내라는 말에 놀라서 클릭을 하면 이 악성 앱이 그냥 설치돼 버리는 거죠. 그 자세히 보기라고 돼 있으니까 눌러보기 쉬운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유형들은 사람들이 화가 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빨리 주장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의도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범죄도 진화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영상통화를 하면서까지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로 진화가 됐어요. 얼굴 보면서요? 네, 딥페이크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딥보이스, 목소리 똑같잖아요. 그러면 저를 딥페이크한 누군가가 한석준 씨와 통화하면서 제 목소리로 통화를 한다면 나 권일영 교수랑 통화를 했는데? 라고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게 너무 슬퍼요. 근데 이거 우리가 막연히 두려움만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는 진화하잖아요. 못지않게 차단하는 기술도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건 반가운 얘기네. 아까 소개해 주신 사례 가운데 가족의 목소리를 AI로 변조해서 만약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한다면 진짜냐 아니냐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너무 당황해서 그럴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조심하세요라고 살 수 있는 단계가 이미 넘어서지 않았나? 이거는 시스템의 힘을 빌려야 돼요. 이 시스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LG U+에서 익시오라는 AI 통화 앱이 있습니다. AI가 이 통화 중에 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한 통화 내용이 감지가 되면 곧바로 경고 알람을 보내주는 기능이 여기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가수하고 협업을 해서요.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다양한 유형의 사례들을 AI한테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지금 이 앱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내가 통화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위험 감지가 애매한 상황에서 알람을 보내주는 것으로 진화를 한 거죠.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다른 가족에게 전화를 한다면 저 정말 속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요즘에는 이 AI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귀로 들어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익시오 앱 여기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AI 변조 음성을 잡아내는 소위 안티 딥보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안서 최종본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최종본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찰서입니다. 선생님 명의로 금융범죄가 발생하여 조사 중입니다. 지금 권인룡 교수님 음성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보이스 내용이 피싱 내 목소리로 의심 나오네. 전화입니다. 근데 이렇게 뜨네요. AI로 생성된 음성이다. 주의하라. 이게 지금 알아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알아낸 건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요즘은 전화번호도 위조할 수 있는 시대니까 010으로 뜨는 전화라면 어떤 전화든 다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통화 내용을 토대로 걸러주는 요즘의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가 탐지하는 건 기술적인 거라서 제가 설명이 쉽지 않지만 최대한 쉽게 말하자면 AI가 기계가 만든 목소리 발음의 미세한 부자연스러움과 또 음성 주파수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패턴 이런 것들을 탐지한다고 합니다. 시연을 실제로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한 가지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은행이나 보험사나 이런 데서 ARS 전화가 걸려올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플이 그런 AI로 된 나쁜 놈들하고 정보 채널하고 뭐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사실 ARS는 패턴이 있잖아요. 특히 AI 분류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한번 거르고 나서 이후에 보이스피싱 전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패턴을 통해서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알람이 발송되는 형태로 발전이 된 거죠. 그럼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면은 스코어가 올라가면서 이거는 나쁜 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군요. 자, 여기서 패턴별로 등장하는 빈도에 기반해서 스코어를 설정하게 되니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면 뭐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두세 번 스코어를 매겨서 알람을 보내서 잡아내는 거죠. 그러면 ARS를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서비스의 수준이 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익시오 외에도 이렇게 방지 기술, 방패 같은 기술이 또 있습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서비스로서는 시티즈 코난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탐지 앱인데요. 휴대용 원격 제어를 통해서 전화를 가로채거나 통화 내역이나 문자를 조작하는 범죄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술에 중점을 둔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무료니까 이제 다운받아서 한번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 이외에 통신사 자체적으로 피싱, 해킹 안심 서비스, 그다음에 유심 보호 서비스,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같은 보안을 위한 부가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인터넷 잘 안 해. 그러니까 뭐 나는 해킹 당할 일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나만 안 하는 거예요. 내 친구의 휴대폰에 내 전화번호 들어있고 나하고 찍은 사진 들어있어요. 가족 사진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나는 안전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과학의 힘을 빌려서 본질적으로 예방을 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이런 일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강연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피해를 당하고 나면 자식들이나 가족들한테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야말로 끙끙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안타까운 마음에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괜찮아요. 막 이런 피상적인 위로나 질타들을 최대한 줄이고요.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드려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또 드리자면 지연 송금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돈을 급하게 보낼 일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3시간 정도의 지연 송금 제도를 부모님께 알려드려서 그렇게 돈이 보내도 한두 시간 후에 문제가 생겨서 상의를 했을 때 돈이 송금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모님들한테 이런 앱들을 깔아주세요. URL을 누르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URL이 뭔지 모를 수 있죠. 그만큼 어르신들은 판단이 늦어질 수 있으니 시스템을 깔아드리는 것도 굉장히 예방의 방법입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어머니 그걸 좀 확인하셨어야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피해자를 탓하는 말이군요. 가해자를 거두는 말이에요. 그럼 가해자와 공범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난해야 될 건 누구죠? 끝없이 가해자여야 돼요. 피해자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확인을 안 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범죄는 영원히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범죄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범죄자를 연구해야 돼요. 범죄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수법을 쓰는지를 연구해야지 피해자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피해를 당하는 경우의 수들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그 경우의 수들만 하나하나 제거할 뿐이지 본질을 예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했어야지.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사실은 확인을 안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밤늦게 다니는 게 잘못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밤늦게 다니는 사람을 공격한 이놈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가해자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인식을 바꿔야 되고요. 특히 양형 기준 많이 바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기가 초범이고 피해 복구가 일부 되었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양형 기준들을 지금도 적용한다면 이 범죄는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고 오늘 얘기한 것만 해도 제가 평소에 전혀 몰랐던 그런데 오늘 깨달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법한 그런 보이스피싱에 대한 팁들이 있다면요. 첫 번째로요. 익시오 이런 시스템 AI 첨단 기술로 개발된 보이스피싱 예방 앱을 설치해서 본질적인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통신사와 금융사의 부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전 예방하는 데 활용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찰, 검찰, 금감원 이런 수사기관들은 절대 전화로 수사하거나 송금 요청을 안 한다는 것. 이것을 좀 명심한다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AI 시대에 발맞춰서 진화한 여러 가지 범죄 유형부터 그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또 기술이 얼만큼 발전해서 우리를 도와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유용한 정보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